적응, 생각의 현행화, 소음, 기력.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고 나면 다음 질문이 따라올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적응을 다른 말로 하면 현행화입니다. 즉 변화된 상황에 대한 현행화죠. 환경이 바뀌면 규칙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합의해서 만들어 놓은 기존의 규칙이 있는데 각자의 생각이 변화하면 생각의 합인 상식도 변화하므로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죠.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현행화입니다. 맥락에서 짐작하시겠지만 현행화는 누적된 경험이 많은 분들에게 특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은 분들은 과거의 경험보다 현재의 경험이 더 크기에 업데이트가 그다지 필요 없겠죠. 반면 기존의 규칙에 잘 적응했던 분들은 새로운 규칙을 재설정하는 현행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개인뿐 아니라 사회의 시스템과 제도, 관행의 현행화도 포함되므로 사회적으로 그런 합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작게는 지식을 업데이트하는 것에서부터 새로운 협력 방식을 합의하는 과제도 있을 테고 크게는 지구온난화 이슈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적응해야 합니다. 그것도 평생 우리 삶의 목표가 있는데 환경 변화도 계속되므로 그에 맞춰 꾸준히 전략을 수정하며 피보팅해야 합니다. 현행화, 현재를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떠멀린 적응, 최근 생존, 의무수행, 자아 등의 단어가 온라인상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홈도 떴고요. 커피 마시고 고기 굽는 행위는 오래 밖에서 하던 것들인데 이미 많은 이들이 삼겹살 집에 가는 대신 고기를 사와서 집에서 요리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커피 머신은 물론이고요. 각종 플랫폼과 디바이스의 도움으로 집 안팎의 시공간 경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가전회사에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반면 회사에 최적화된 오피스타운의 삼겹살 집에는 위기가 되겠죠. 이렇듯 적응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 격차가 만들어집니다. 퀵 서비스 기사들은 휴대폰을 서너 대씩 가지고 다닙니다. 이분들은 개인 사업자여서 여러 업체에서 일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을 주는 업체 하나하나마다 다 안테나를 세우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콜을 많이 받으니까요. 말하자면 N개의 휴대폰은 나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수단입니다. 이만큼의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는 분이나 여러 대의 디바이스에 투자를 못하는 분은 그만큼 일을 못 받겠죠. 모든 사람이 택시를 앱으로 호출하게 된다면 앱에 익숙하지 않은 기사들은 돈벌이가 막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났던 택시기사는 80대 중반이었는데 1969년 처음 택시 운전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반백년이 넘는 시간 동안 택시 운전을 하신 거예요. 그 세월 동안 9대를 폐차했다는 그분이 재밌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운전하는 마지막 택시를 산 이유가 새로 나온 전기차가 흥미로워 보여서라는 것입니다. 80대 중반에 전기차를 몰고 충전하는 행위를 즐겁게 하셨습니다. 물론 택시 앱으로 콜을 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요. 이분처럼 기술에 대한 수용성이 있으면 생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도태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 다른 영역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술의 수용성이 생존과 연결된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변화를 배우지 않을 도리가 없죠. 그래서 누구든 무엇이든 배우게 됩니다. 나아가 최근 택시기사들이 매우 친절해졌다는 평이 사람들 사이에 자자합니다. 친절해야 콜을 먼저 받을 수 있거든요. P2P로 만들어진 서비스 플랫폼은 서로가 서로를 평가할 수 있어서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려도 굿게스트가 되고 슈퍼호스트가 되어야 좋은 숙소와 손님을 소개받을 수 있는 것처럼 택시도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내 평판 지수를 올려야 합니다. 해야 하니까 적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친절해지면 좋죠. 그만큼 우리 사이의 따뜻함으로 올라갈 수도 있을 테고요. 그러나 감정노동의 압박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무뚝뚝한 천대레형 택시기사들은 콜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별점이 4점 이하면 콜에서 배제되거나 1, 2초 늦게 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픈마켓에서 1, 2초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코로나 잔여 백신을 노리며 알림 메시지를 클릭해 보신 분들은 다 알 것입니다. 저는 한 번도 성공 못했습니다. 작은 경쟁력 저하가 개인에게 치명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라도
친절함을 강요하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택시 운전사들은 이제 운행을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시스템을 내가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 봐야겠죠. 그것이 나의 적응력 곧 생존력이 될 테니까요. 선명한 데이터, 명확한 합의. 위기가 있으면 항상 변화가 찾아옵니다. 위기가 거대하면 개인을 넘어 인류 차원의 적응이 시작되고요. 생존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는 거죠. 그런 노력이 기존에는 있기 어려웠던 거대한 투자를 독려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제트 엔진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했던 투자의 산물이지 민간 기업이 이익을 노리고 개발한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는 기술이 사람을 죽이는 기술에서 출발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전쟁을 통해 문명이 발달하다니 인류사회의 커다란 아이러니입니다. 거대한 위기에 따른 우리의 대응이 문명을 발달시키는 촉매가 된 것입니다. 이런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도 mRNA 백신을 적용해 신속한 백신 개발 및 대량 생산이 가능했습니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 백신을 개발해 상용화한 것도 엄청난 위기가 닥치면 그에 버금가는 투자를 하는 게 우리 인류사회에 합의되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굳이 이렇게 의미부여를 하는 이유는 모든 바이러스에 인류가 지금처럼 대응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1976년 처음 발견되었지만 30년 넘도록 이렇다 할 백신이 없다가 2017년에야 효과성 있는 백신이 나왔습니다. 치사율이 매우 높은 심각한 질병이지만 바이러스의 피해를 입는 지역이 주로 스아프리카로 한정되었고 불행히도 경제적으로 낙후된 나라들이어서 백신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선진국에 있는 이들에게는 위협적이지 않았기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후로 나에게 체감이 안 되었기 때문에 투자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으로 움직여 선진국들도 심각한 타격을 입으니 단기간에 거대한 자금이 투자되면서 불과 1년 만에 인류는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된 거죠. 이 밖에도 코로나라는 크나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인류의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과를 입증하기까지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스를 세우고 하나씩 실험한 다음 그 결과를 보고 결론을 낸다면 더 확실하겠죠. 그러나 바이러스와의 싸움은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 되면 시도하고 결과를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기반으로 유추하는 행태로 가기 마련입니다. 과거민 현재의 데이터를 토대로 성공 확률을 높이는 작업입니다. 시행착오를 거칠 시간이 없으므로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과 이성적 사고입니다. 기존에 축적된 과학기술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성공 확률을 높이는 이성적 사고가 필수입니다. 런던의 콜레라 창궐 이후 존 스노우 박사가 역학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세균의 존재도 몰랐지만 데이터를 통해 상당수가 원인이라는 것을 유추해낸 데에서 출발합니다. 상수도가 원인이라는 것을 유추해낸 데에서 출발합니다. 우리의 희망인 백신도 아시는 대로 천년두라는 치명적인 질병을 막기 위한 제너 박사의 종두법이 출발점이었어요. 이 모든 것을 한 사람의 위대한 업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인류가 생존을 위해 투쟁해온 역사에 남은 시행착오의 집합지로 보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효과성을 유추한 것입니다. 아울러 공통의 합의를 이끌어낼 쉬운 설명 또한 필수입니다. 거대한 혁신이 이루어지려면 해법이 필요한데 해법이라는 건 정서적 공감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어렵습니다. 전체 인류가 의사소통을 통해 각자 가지고 있는 지성과 지식을 합쳐야 하므로 논리적 설득이 요구됩니다. 이를 단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예제로 오른쪽에 아름다운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일명 로즈 다이어그램이라 불리는 데이터 분석하는 이들에게는 꽤 유명한 그림입니다. 누가 만들었냐면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에요. 이분을 한국에서는 어릴 때 읽었던 유인준의 영향으로 되게 백의의 천사라 기억하는데 사실 이분은 통계학자이자 전략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커림 전쟁 당시 야전병원에서 일하며 어떤 이유로 청년들이 사망하는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투 중에 부상을 입어 즉시 사망하는 사람보다 후송된 병원에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위생이라든지 야전병원에 대한 지원이 매우 열악해 정상이 아니어도 처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2차 세균 감염으로 죽은 사람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를 관찰한 나이팅게일은 전쟁터의 무기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병원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더 많은 인명을 구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어떻게 입증했냐고요? 실제로 창고를 부숴 물자를 꺼내고 여러 독지가 및 본인의 사재를 들어 어루시설에 투자하여 사망자가 드라마틱하게 감소한다는 결과를 도출한 것입니다. 이분은 이 사실을 입증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알기 쉬운 그림으로 만들어서 영국 본토에 보냈습니다. 차트의 각 꽃잎은 매달 전쟁터에서 사망한 숫자를 나타냅니다. 꽃잎 가장자리의 넓은 부분은 질병에 의한 사망자, 안쪽은 부상에 따른 사망자, 나머지 중간 부분은 기타 원인으로 사망한 사람을 뜻합니다. 질병 사망자가 얼마나 많은지 한눈에 드러나죠. 이 차트를 본 영국 의회와 국민들은 당연히 야전 병원 투자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별거 아닌 자원을 넣는 것만으로도 청년들의 소중한 목숨을 살릴 수 있다면 그 투자가 합당하다는 민의가 수렴된 것입니다. 덕분에 자원이 투입되고 현대 보건의학의 기틀이 만들어졌다는 아름다운 일화입니다. 이 그림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과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무엇이 인풋이고 무엇이 아웃풋인지 이해한다면 인풋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아웃풋을 규정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다시 말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에 대해 정서적으로만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판단해 어떤 환경이나 행위를 바꿔야 미래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지 과학적으로 추론한 것입니다. 둘째는 인간을 증명하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작업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이때는 쉽게 전달한다는 게 특히 중요합니다. 복잡한 도표와 논리로 만들어진 논문으로 전달한다면 소수의 전문가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인정받더라도 전체 사회의 자원을 사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감하지 못한 대다수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직관적이고 쉬운 형태로 정보를 표현하는 방식이 소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합의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를 최근에는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하나의 학문으로 정의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정말 훌륭한 사람은 어려운 얘기를 쉽게 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산업 또는 학문의 전문가들이 그들 사이에 통용되는 나름의 언어를 만들고 그들끼리는 쉽지만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나쁜 사람은 쉬운 얘기를 어렵게 합니다. 상대방의 무지 혹은 정보의 격차가 자신의 헤게모니를 키워주기 때문에 일부러 못 알아듣게 만드는 거예요.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할 수준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면 자신이 아는 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해서 전체 합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을 나이팅게일은 한 장의 차트로 보여주었습니다. 과학기술과 이성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쉬운 설명, 이러한 설명 방식이 앞으로 상당 기간 우리를 매료시키지 않을까요? 위기에서 얻은 게 있다면 혁신의 수요성. 자, 그럼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큰 위기에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반추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많은 국가가 질병과 투쟁한 결과를 실시간 보고해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한 번의 조치로 사태가 종식되지는 않았습니다. 영국은 대다수의 국민이 백신을 맞은 후 안정화됐다가 델타 변이가 퍼져나갔고 미국도 백신 접종으로 더 이상 격리나 거리두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곧이어 대유행이 일어나 마스크를 다시 쓸지 말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선진국 가운데 호주는 사태 초면에 국경을 폐쇄하며 엄격한 봉쇄 조치를 취해 방역 모범국으로 분류되었는데 이런 시스템을 다른 나라가 차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호주는 인구가 적고 농축산물 같은 자원의 수출이 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터라 사람의 이동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편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했던 전면적인 국경 폐쇄가 과연 다른 나라에서도 효과를 낼 수 있는지는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밖에 대만의 마스크 실명제, 한국의 드라이버스루 등 다양한 정책과 아이디어가 동원되었습니다. 모두 각 나라에서 지혜를 짜낸 새로운 시도들이었죠. 그 뒤에 따르는 결과가 이들 시도의 성패를 설명해 줄 테니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면 나라마다 백서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백서를 종합한 백서의 백서가 나오지 않을까요? 코로나가 발생한 환경적 요인과 원인들, 대처와 그에 따른 결과를 모두 기술한 것이 백서라면 나라마다 각기 다른 시도를 했으니 각국의 시행착오를 집대성한 백서의 백서가 나오는 거죠. 그럼으로써 인류는 좀 더 현명해질 것입니다.
여러 형태의 새로운 시도가 동시에 이루어졌고 그 결과를 실시간 지켜보았고 결과에 대한 집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기에 우리가 적어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만큼은 성숙하다면 여기서 얻은 교훈은 인류의 삶을 개선하는 데 유용하게 쓰지 않을까요? 그러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나라의 수도 의미 있는 시도들이 관찰되었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은 일을 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처음 겪는 전대미문의 사건이었으니 대응책도 기존 방법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나아가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새로운 기법이 기존의 방식보다 더 나으리라 기대하기 마련입니다. 즉 과거를 답습하기보다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게 무척 자연스러운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이걸 하기 두려웠던 이유는 최근까지 우리나라가 성장해온 비결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고사성어 중 하나로 옹고지신이 있어요. 옛것을 열심히 익혀서 새로운 것을 만들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해고적 방법입니다.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어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는 것입니다. 옹고지신의 지혜가 발휘되기 위해서는 예전의 것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그에 따른 우리 나름의 새로운 방법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워낙 교학이 이유 그리고 전후의 삶이 힘들었기 때문에 자체적인 과학기술과 이성적 사고를 발달시킬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그런 여건에 단기간에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이 국가적 목표였던 터라 과거 우리가 선택했던 전략은 주로 벤치마킹이었습니다. 즉 우수하고 안정적인 기법을 빠르게 수련한 다음 불철주야 노력해서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이 만들어내는 체제에 익숙했단 말이죠. 요즘 말로 한다면 패스트 팔로워 전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긴 부작용은 새로운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걸 한다면 일단 주저함이 생깁니다. 그런 문화에서 교육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수행할 때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시도한다 해도 사회의 수용성이 낮고요. 그런데 이번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우리가 그동안 벤치마킹 했던 선진국들이 다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방식을 가져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큰 혼란을 느꼈습니다. 사냥을 갈 때 앞장선 대장을 따라가던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내 앞에 아무도 없다는 걸 알았을 때 어떻게 헤쳐가야 할지 몰라 일시적으로 공황 상태에 빠지죠. 그러나 다행히 한국 사람들은 기민하게 대처했습니다. 앞서 몇 차례의 유사한 지혜가 있었는데 그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낭패감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것 같으면 전례가 없을지라도 가감히 적용해 봤습니다. 패스트 팔로워에서 퍼스트 무브로 변신한 것입니다. 그 중 하나가 드라이버 스루 및 워커 스루 검진입니다. 애초에 문제는 검체를 채취하는 데 드는 소독시간과 비용이었어요. 밀폐된 검진소에 검진자가 들어오기 전후로 소독 과정을 거치고 나면 어르신도 지치고 시간도 많이 걸려서 1시간에 5명도 소화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폭증하는 검진자를 정해진 시간 이내에 감당하는 건 누가 봐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안이 가능할까 모색하다 어느 분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거죠. JRG에서는 오염 리스크가 낮으므로 자가용을 탄지 혹은 야외 시설에서 검체를 채취해 소독 프로세스를 제거한 것입니다. 이 방법은 유례가 없는 터라 오류 확률도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통계적 데이터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강행했습니다. 검사 과정에서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도록 운영에 노력을 기울이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성공적인 방식으로 공인되어 전 세계적인 프로토콜이 되었습니다. 이 작은 성공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 모두가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기성세대들은 박세리 선수의 기억을 떠올려보면 이해하실 것입니다. 한국의 IMF 외환 위기가 와서 전 국민이 낙담했을 때 젊은 선수가 그야말로 선진국 국민이나 하던 스포츠로 미국 땅에 심지어 메이지데이에서 세계 정상에 섰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언론은 오래 그랬던 한국의 딸 세계를 제패했다고 야단이었는데 사실 그의 우승은 한 번의 쾌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던 콤플렉스를 벗는 시도였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프로 골프 같은 종목은 제3세계에서 선수가 나오는 경우도 드물었고 메이저데이에 출전하거나 입상한다는 것은 꿈꾸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박세리 선수가 일종의 건기를 깨물어서 그것이 불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그간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것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 성공 이후 많은 후배들이 LPGA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박세리 키드라 부릅니다. 한때 LPGA 5위권을 한국
개가 독점하는 현상까지 일어났죠. 검기가 깨지자 잠재력 있는 수많은 이들이 시도하고 그 결과 더 높은 성취가 나올 수 있음을 시간차를 두고 검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결과가 더 빨리 나왔습니다. 박세리 선수가 1998년 우승한 후 2000년대 중반부터 박세리 키드의 성과가 나왔다면 코로나 시국의 드라이버 스루나 워커 스루는 바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다른 나라들,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따라했던 선진국들도 우리의 방식을 따라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단순히 안전한 방법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것을 실행할 수 있고 심지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그 성공 확률이 매우 높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나아가 새로운 시도가 결코 위험한 게 아니라는 안정감도 얻게 되었죠. 결과적으로 혁신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또 다른 시도를 할 수 있는 동력으로 환원될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시도를 할 계획이라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혁신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여러분의 혁신이 기꺼이 공유되고 입증되고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주저한다면 다른 혁신이 먼저 자리를 차지할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것이 수용되면 옛것은 버려지기 마련입니다. 매일 옷을 깔끔하게 세탁해서 다려주는 플랫폼 서비스가 나오면 동네 세탁소는 힘을 잃습니다. 동네 세탁소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속도와 가격, 편의성을 선보일 테니까요. 수용성이 높아진 세계에서는 혁신을 통해 새로운 방식을 취득하지 못하면 생존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과거의 방식에서 빠르게 탈출을 도모해야 합니다. 수용성의 서늘한 이면입니다. 위기에서 얻은 게 있다면 이성적 사고. 새롭고 과감한 시도를 합의하기 위해 사람들은 한층 적극적인 자세로 토론해 놨습니다. 시간을 들여 미리 검증한 방법이 없으니 우후죽순 새로운 기법들이 시도될 테고 우리는 어떤 방법이 더 확률이 높을지 까남끔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혼자 계산하고 판단하는 건 힘드니 토론을 통해 확률을 계산해서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도 코로나 백신을 맞을 때 어떤 백신이 나을지 주변 분들과 열심히 토론했을 것입니다. 먼저 맞은 지인에게 물어보고 외국의 각종 임상 사례를 읽어보고 아예 학회 논문을 읽으면서 이해해 보려 노력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불확실한 세상에서 내가 결정해야 할 나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상관 있는 문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싶은 것은 생명체의 기본 속성입니다.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는다는 다윈의 논문처럼 환경에 더 적합한 행지를 가지고 싶고 생존 확률을 높이고 싶기 때문에 불확실할수록 더 많은 고민하게 됩니다. 그 탐색 과정이 상당히 과학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에는 바이러스, 벡터, RNA 등 다양한 유행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를 둘러싸고 온갖 루머가 난무했습니다. 이 때문에 적지 않은 이들이 백신을 거부했고 그들의 선택이 옳았는지는 나중에 역사가 판정할 것입니다. 제가 들은 루머 중에는 백신에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의 창립자 빌 게이츠가 칩을 심어서 그걸 맞으면 내 뇌를 조종할 거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죠. 이런 게 카카오톡 같은 메신지를 통해 돌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식의 루머가 끝도 없이 퍼져나가 사람들을 해놓겠을 텐데 지금은 금방 사그러듭니다. 생화학 분야 논문을 근거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반박하거든요. 이처럼 수많은 정보가 실시간 검증되면서 사람들 사이에 과학적 방분열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비록 나는 의대 교수만큼의 지식이 없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정보를 축적하게 됩니다. 독서 100편의 자현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반복해서 읽으면 나도 모르게 그 속에 패턴을 익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백신 전문가가 된 거죠. 무엇 때문에? 덕분에 바로 소셜 네트워크 덕분입니다. 유튜브, 트위터,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의 수많은 정보의 상호 교류를 가능케 합니다. 예전에는 엄청난 이슈가 생기거나 루머가 돌며 TV나 라디오에서 정부 담화문을 발표해 잠재우곤 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 발표로 끝이었고요. 그러나 지금은 수많은 의견과 피드백이 교류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공감을 많이 얻고 과학적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정보가 우위를 점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자가 스스로 교양을 쌓는 시스템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유튜버 덕분에 전 국민이 생화학자가 되었다는 농담이 해사됩니다. 생물학도 어렵고 화학도 어려운데 이걸 합쳐놓은 생화학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청각 자료가 제공된 덕분에 이런 학습이 가능합니다. 더욱이 이제는 기존처럼 가르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행위는 정해진 커리큘럼이 있어서 정해진 진도를 나가는 건데 유튜브만 봐도 세상에 수많은 지식과 그에 따른 엄청난 지혜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가르치나요? 이제는 내가 배우고 싶은 걸 정의하고 그것을 스스로 체크해야 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해 배울 범주를 정하고 그것을 나의 본진으로 삼는 것이죠. 그에 따라 현명해지기 위한 정보를 치사 선택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찾는 작업, 곧 얼개를 만드는 작업이 교육의 역할이 될 테고 나머지는 매체를 통한 자가학습으로 가지 않을지 조심스럽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기본적인 과학상식과 이성적 사고를 갖추게 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바이러스를 극복하는 것보다 더 큰 혜택 같습니다. 바이러스 퇴치가 생존의 차원에 머문다면 진흥화는 일상의 모든 의사결정 확률을 높이는 경로를 만들어주니까요. 즉 무엇을 하더라도 생각하고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생각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모두의 머리를 맞댄 결과물이기에 현생 인류는 좀 더 현명해질 것입니다. 그간 전쟁 등의 큰 위기가 있을 때 첨단 기술을 확보한 일부 국가의 우위가 더 강화되는 모습을 종종 보곤 했습니다. 그러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첨단 지식을 합습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경제력이나 과학기술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해도 바이러스를 극복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나아가 반드시 최첨단 과학기술만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가 하는 문제 제기도 해봄직합니다.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며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최첨단 기술이 소중하나 그거 외에 다양한 방법의 유용성도 함께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투자 대비 효과가 높은 기술이면 되지 온갖 최첨단만이 소중하다는 게 아닙니다. 몇몇 개발국가는 오염된 물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이들을 위해 거대한 관계시설을 짓고 상수도 시스템을 탑재하는 것보다 오염된 물을 정화하는 필드 기술을 제공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운영 및 유지 비율이 훨씬 적게 들어서 일종의 연구기관처럼 그들의 삶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거든요. 반드시 첨단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례로 우리는 이번에 마스크의 위력을 실감했습니다. 마스크만으로도 질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걸 안 거죠. 또 하나가 있다면 손 씻기입니다. 저는 강의를 오래 하다 보니 목 상태가 좋은 편이 아닙니다. 예전에 놀이를 곧잘 했는데 지금은 못해요. 그리고 툭 하면 감기에 걸립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한 번도 감기에 안 걸렸어요. 마스크와 손 씻기 덕분이죠. 이 두 가지만으로 20년간 저를 괴롭힌 감기로부터 무려 1년 반이나 면제받은 것입니다. 손 씻는 게 중요하다는 걸 실감했죠. 이걸 이제 알았냐고요? 사실 우리 모두 어릴 때부터 늘 배웠던 것입니다.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 씻으라는 말을 잔소리처럼 들었지만 또 다른 해야 할 일들이 치이다 보면 마음과는 다르게 놓치는 부분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손 씻기도 간과했던 것이죠. 게다가 감기의 원인에 대해 지금까지는 복합적 요인으로 인식했어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목이 아프면 그 순간 온갖 가슬이 머리를 스칩니다. 어제 추웠나? 머리를 감고 덜 말렸나? 아니면 비타민C가 부족한가? 이 중 무엇이 진짜 원인인지 모르니 다 해봅니다. 옷을 두껍게 입고 비타민을 챙겨 먹고 그렇게 해서 몸이 나으면 다행이긴 한데 다음에 또 목이 아프면 이걸 반복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원인인지 파악해야 개선이 가능한데 무엇 때문에 좋아졌는지 모르니까요. 마치 매출이 오르긴 했는데 변화 광고 효과인지 이벤트 덕분인지 홍보 문구를 바꿔서인지 알 수 없는 마케터의 심정 같기도 합니다. 이럴 때 흔히 하는 게 A/B 테스트입니다. 하나만 바꿔본다. 결과를 보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손 씻고 마스크 쓰는 것만으로도 감기를 없앨 수 있는지에 대해 A/B 테스트를 한 것입니다. 심지어 저만 안 걸린 게 아니라 전 국민이 감기에 안 걸렸습니다. 한국은 건강보험에 상당수 국민이 가입되어 있어서 의료비 통계를 알 수 있어요. 그중 감기에 걸려 병원에 가는 비용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다른 나라는 진료비가 비싸서 감기 정도는 병원에 안 가고 그냥 약 사먹고 끝내지만 한국은 워낙 개인 부담이 적으니 감기로도 곧잘 병원에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기 환자가 확 줄어서 엄청난 비용과 의료 부하가 경감되었다는 건 하긴 했습니다. 이성적 판단과 경험이 결합되면 내 삶이 바뀝니다. 이게 가장 소중한 교훈이에요.
하면 좋은 일은 너무 많죠.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하고 친구와 잘 지내야 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해줘야 하고 이 많은 걸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이런 건 하면 좋지만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큰 병에 걸렸던 분들은 건강관리를 열심히 합니다. 건강관리의 필요성과 인과성을 본인이 체험했기 때문이죠. 이번에 전 국민이 모두 다 비슷한 체험을 했고 그 결과를 수치화했으니 앞으로 손 씻는 문화가 지속될 거라 기대합니다. 적어도 저는 할 겁니다. 저는 감기가 싫으니까요. 과학 상식과 이성적 사고를 갖추게 됨으로써 뭘 하더라도 생각하고 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모두의 머리를 맞댄 결과물이므로 현생 인류는 좀 더 현명해질 것입니다. 과정이 모두 드러난다. 이성적 판단이 가능하려면 측정이 중요합니다. 픽터 드루커는 일찍이 측정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라는 근거 옥조를 전해주었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고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아이가 수학을 못한다면 집합이 문제인지 연산이 문제인지 알아야 고칠 수 있지. 종합적으로 수학을 못한다고만 하면 결국 수포자로 끝나게 됩니다. 과학적 의사결정의 출발점은 인풋이에요. 측정을 통해 인풋과 아웃풋의 연관관계를 이해해야 이를 기반으로 결과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측정이 쉬워진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물인 티넷이라는 개념이 나온 지도 오래됐고 건물마다 입구에 자리한 체온 측정기 같은 디바이스가 저비용에 대량으로 풀릴 만큼 우리는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무어의 법칙처럼 반도체의 용량과 투자 비용이 반비례하는 현상이 도처에서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촘촘하게 수치를 잴 수 있는 디바이스가 사방에 놓이고 이것들이 거대한 그리드로 묵히면 비단 확진자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체온 변화까지 측정할 수 있겠죠. 그것들은 모두 데이터로 남을 테고요. 이미 우리는 알게 모르게 측정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은 수많은 차트 분석을 하고 건강에 신경 쓰는 분들은 BMI를 측정하거나 스마트워치로 심박수를 체크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식이나 가상자산의 투자를 위해 기영이 매매법, 개구리 매매법, 아빠, 코끼리 매매법 등 웃자고 만든 측정법들도 나오는데 때로는 논리적으로 로또 번호를 맞출 수 있다고 진지하게 주장하는 사이트도 있더군요. 이쯤 되면 과학적 의사결정이라기보다는 미신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대부분은 과학적 측정을 이성적 판단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 스마트워치 덕분에 실제로 위급한 상황을 모면하기도 했습니다. 정작 본인은 건강 이상을 못 느끼는데 시계를 보니 심박수가 갑자기 높아져서 거길로 응급실로 가셨던 거죠. 목숨을 살릴 만큼 훌륭한 정보들이 측정되고 있다면 이를 기반으로 인류의 삶이 어디까지 개선될 수 있고 또 어떤 산업이 새로운 기회를 맞을까요? 예컨대 방금 말씀드린 분은 대학병원에서 평소에 심전도 자료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새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워치에 이미 추측되어 있는 데이터를 주는 것으로 간단히 해결되었습니다. 부정면 같은 경우에는 심장내과에 가도 진단이 어렵습니다. 정상이 간헐적으로 나오는 터라 48시간은 측정해야 발견되는데 외로로 잠시 들렸어야 발견이 어렵죠. 대신 매일같이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다면 그가 누적된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삶이 바뀌면 산업도 바뀝니다. 예를 들어 어떤 보험사는 앱을 깔고 하루에 1만 불을 걸으면 보험료를 깎아줍니다. 그만큼 운동했으니 건강이 좋아질 거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상관관계가 입증된다면 당연히 보험료를 깎아도 말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내비게이션 앱 안전 운전 지수가 높으면 자동차 보험료를 깎아주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전한 사람이니까요. 이런 측정값들이 모두 합쳐서 금융상품을 설계할 때 도움이 줍니다. 이게 조금 더 가면 이런 일도 벌어질 것입니다. 유전체 검사를 해보니 BRCA 1, 2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어 자궁암 및 유방암 발병률이 매우 높다면 보험 가입이 어려워질지도 모릅니다. 보험회사로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이죠. 이를 둘러싼 윤리적 논쟁도 있을 테지만 금전적으로 기업의 손해인 것은 막으니까요.
그러면 BRC의 유전자가 없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병에 걸릴 위험이 낮으니 보험을 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보험이 사라지겠군요. 보험이란 건 미래의 불확실성을 기반으로 여러 사람이 상호 부조로 만든 건데 개인별 미래가 확정된다면 불확실성이 사라지니 보험이 성립될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금융 시스템에 균열이 생길 때 우리의 안전함은 어떻게 보장받을지도 이슈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사회 안전망의 미비점을 보험이라는 시스템으로 보완했는데 그 틀이 깨진다면 각자의 생존을 누가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도 새로운 질문이 될 것입니다. 이런 특징은 이제 네트워크에도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앞서 예로 든 대로 룰루레몬은 미래를 인수해 개개인의 홈 트레이닝 동작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서비스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전 네트워크화된 건강관리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공간과 시간에 관계없이 펼쳐지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옵니다. 이런 기존 산업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동네 헬스클럽이 문을 닫을 수도 있죠. 여러분은 네트워크를 통해 운동하면서 유럽에 있는 사람과 어울릴 수 있지만 거꾸로 우리 전체의 서비스 수치는 나빠질 수도 있어요. 전 지구적 회복과 교류가 동네 상권까지 연결된다면 나의 안정감이나 직업적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고민해봐야 합니다.